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제목 보이시는 대로 땅 사느라고 10조를 때려박은 어느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디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2014년도에 이 결정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여기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동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었죠. 갑자기 뜬금없이 웬 땅 산다고 그러느냐. 게다가 10조 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가 오는 좀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10조라니?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많이 비판적이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남의 회사가 땅을 사든가 말든가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이미 10년 전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재미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한 굉장히 큰 대기업 그룹사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하승주가 갑자기 현빠 같더니만 갑자기 이거 후드로 깔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저는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현대가 땅을 사든가 말든가 저랑 사실 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때 10년 전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후루룩 빨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산 땅이 어딘지 다들 잘 아시죠? 삼성동 코엑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한전 본사 부지입니다. 한전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땅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땅 팔아가지고 한전에 쌓인 누적 부채를 까자, 이런 의미로 이걸 팔게 되었었습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었으면 좋겠죠. 삼성이랑 현대가 붙었습니다. 그 외에 외국계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둘 회사 간에 붙은 싸움이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발하려고 그러느냐 했는데 현대 측에서는 여기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기 GBC 타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약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을 여기다가 세워가지고 거의 대한민국 당시 최고층 빌딩을 세우겠다. 그래서 105층이다, 110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지는 서울 시내 강남 최요충지 부지라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봐도 강남 한복판 최고 노른자위 땅이고 또 이 정도로 큰 부지가 한 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절대 없을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걸 들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원래 현대차는 그 성수동 뚝섬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 본사 건물 짓겠다 그랬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이제 생겨서 서울시랑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거기 그렇게 지나러 간 다음에 그쪽 교통은 어떻게 할래? 이런 반대도 있었었고 해서 그럼 할 수 없죠. 하던 참인데 이 부지가 나온다는 해서 여기에 입찰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2014년 7월 달에 한전 이사회에서 팔겠다 결정을 하고 9월 달에 바로 입찰 마감 땅땅땅 치는데 이날 입찰 마감일 오후 4시인가 5시인가 거의 마감 직전에 삼성이 입찰 의향서를 샥 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이랑 현대가 붙겠구나 했었는데 의외로 싸움은 심각하게 끝났습니다. 현대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10조 5,500억을 써냈습니다. 이때 현대가 이걸로 해서 받아갔는데 그럼 삼성은 얼마 써서 떨어졌느냐? 이게 한동안 화제가 됐었습니다. 누구는 한 6조쯤 썼을 거다. 그리고 누구는 한 8조쯤 썼을 거다. 그리고 이 이후의 반응도 재밌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래서 삼성이 현대 10조나 써가지고 너가 한번 당해봐라. 땅을 그렇게 바가지 써서 사다니 너 아무튼 앞으로 고생 좀 할 거다. 그 땅값 내느라고 라고 생각했을 거다. 요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었고 우리가 좀 더 썼어야 됐는데 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 다닌 것도 아니고 현대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추측 그야말로 뇌피셜이죠. 삼성이 매우
아쉬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아쉬워했을 것이고 그 이후로도 더 그 아쉬움은 커져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79,342 평방미터이고 평으로 나누기 3.3 하면 대략 한 24,000평쯤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꽤 큰 부지죠. 이 땅에 결국 이제 본사를 짓겠다 그랬었는데 현대 입장에서는 딱 사고 난 다음에 뭐 우리가 사게 돼서 뭐 좋다. 우리가 이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그 한전에다 이제 주는 거면 사실 국가에다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국가에다가 헌납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삼성은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서 아쉽다. 뭐 현대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입 싹 닫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역시 보안의 삼성이죠. 그때 나왔던 비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바가지를 썼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땅 가격 자체가 평당 4억 4천만 원에 산 거였습니다. 땅값으로 현대가. 그러니까 10조 5,500억이라고 하는 걸 평으로 나누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평방제곱미터당 1억 3천만 원. 당연히 이 정도 가격이면 최고가 수준이겠죠. 예상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제일 뭐 대표적인 가격 지표죠.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부지는 공시지가는 사실 좀 무의미하죠. 그리고 뭐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 파는 사람끼리 뜻이 맞으면 사는 거고 파는 거고 하니까요. 당시 공시지가상으로는 제곱미터당 1,948만 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48만 원짜리를 갖다 1억 3천이라고 샀으니까 공시지가의 몇 배입니까? 6배인가? 6배가 넘네요. 6.5배쯤 됩니다. 이 정도로 주고 샀으니 바가지 샀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뭐 공시지가로 2조 정도가 되는데 이걸 10조에 샀다 이렇게 되는데 그 공시지가 2조라고 하는 말은 토지 더하기 건물 다 합쳐서였거든요. 토지만 따진다고 그러면 1조 5천억 정도였었습니다. 이걸 10조 5,500억에 산 거죠. 그리고 물론 공시지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공시지가의 더블 이상은 나오지 라고 생각해서 땅값으로 한 3, 4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프리미엄 좀 더 얹어줘서 한 5조에서 6조 정도 썼으면은 뭐 적당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차가 그때 10조를 넘게 쓰는 바람에 와 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반전이 생깁니다. 2021년도 이제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냐 한 7년 정도 지나서 다시 공시지가가 재산정이 됐습니다. 이랬더니만 그동안에 땅값이 많이 올랐죠. 21년도에는 제곱미터당 7,394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하니까 곱하기 3.3으로 하니까 2억 4,400만 원이 됐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10조에는 안 됩니다. 곱하기 하면 5조 8천억 되는데 사실 공시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마쯤 하느냐 얘기를 하면 대충 22년, 23년 이때에 이 당시에 토지 가격만 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제일 빡빡하게 잡아서 10조 보고요. 보통 얘기하는 바로는 20조도 충분히 간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20조에 사주는 놈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서도 아무튼 주변 시세라든가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를 더 더블 시켜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20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현대는 이 땅 가격 자체로 보면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바가지 썼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땅값이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현대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동산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 최요충지 부지를 산 것이기 때문에 자산상으로 아주 좋다. 뭐 이렇게 평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건 뭐 현대가 지금 이제 이건 결과론이지 않습니까? 현대가 바가지 썼다 아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현대가 바가지 써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겁니다. 사기업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전이 이제 민영화가 되긴 했지만서도 거의 공기업이죠. 한전 부지 거의 뭐 국유제랑 마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결국 한전의 누적 부채를 까는 거니까 뭐 그 혜택은 사실 전기를 쓰는 전 국민이 다 이제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현대가 바가지를 쓰면 쓸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뭐 좋지 뭐. 오히려
알뜰살뜰하게 해가지고 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덜 받죠. 그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국가재산 좀 비싸게 사주면 어때가지고 그걸 얄짤없이 그렇게 그 정도 딱 적정 가격에 사냐, 좀 비싸게 사지,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 못했죠. 그 이후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현대가 박아 있었다. 그래서 그거 참 고소하다 이런 느낌 얘기도 있었었고요. 무리하게 땅에다가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들도 많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 나온 비판들을 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룹사가 땅을 샀다라고 하는 거, 땅 투기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진짜 기가 막힌 부동산 투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말을 나쁘게 표현하면 땅 투기죠. 네.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가 대한민국의 실질 부동산 가격 지수입니다. 실질 지수라고 하는 거는 물가 상승률을 이제 차감하고 빼고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2013년도를 100으로 친다고 그러면 그 2022년쯤엔 125 이렇게 되는데 겨우 25%밖에 안 올랐다고? 한 몇 달은 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서도 이건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 대한 부동산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실질 가격으로 25% 올랐으면 많이 오른 겁니다. 물가 상승률 올라간 거를 뺀 거니까요. 이런데 이 결정이 된 게 2014년도잖아요. 2014년도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서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아무 일 없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 기억나시겠지만서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이야기할 때 그때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정권 바뀌고 저기 문재인 정부 되고 난 다음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2021년, 22년 이때에 완전 대피크를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저기 부동산 말 그대로 최저점에서 산 거였었습니다. 이 최저점에서 말 그대로 그때는 박아 있었다 그러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이걸 땅 투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았어요. 공시지가에 뭐 6배 가까이 돈을 주고 사면서 이걸 올라가지고 뭐 얼마나 오른다는 말이냐 이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 땅 투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게 자기 회사 본사 건물이지 않습니까? 본사 건물은 뭐 오르면 좋긴 하겠지만서도 올랐다고 해서 뭐 낼름 팔고 이러기도 힘들고, 그리고 삼성동 거기 코엑스 바로 맞은편에 그렇게 큰 거 지나놓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현대차 망하는 순간이죠. 망했으니까 팔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땅 투기다라고 비난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이제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사실 사람들이 제일 비난한 건 자동차 회사가 10조나 되는 돈을 땅을 샀다. 바로 이 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10조 원이라고 하는 돈에 기회비용을 다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땅 사는 거 말고 다른 걸 했었으면 훨씬 좋았겠지 않느냐. 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접하는 속어로 얘기를 하자면 그 돈이죠. 그 돈이면 씨발 뭐 이런 그 약자입니다. 그 돈으로 해외에 특히 유럽의 브랜드들 매물로 널려 있었는데 그거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별로 비싸지도 않았어요. 뭐 볼보, 푸조 이런 데 회사들 다 매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사든가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하든가 이런 거라도 해도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 2014년도쯤 되면은 제일 쌀 때는 아닙니다. 제일 쌀 때는 08년, 09년 이때가 완전 박앤세일 기간이었고, 그리고 2014년쯤 되면은 그래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받으려고 막 그러던 때이었었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자동차 회사가 브랜드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아주 많은 M&A 사례들이 있는데요. 성공 케이스가 몇 개 없습니다. 반면 실패 케이스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가 BMW입니다. BMW가 영국의 자동차 회사
영국이 이제 거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 다 때려 모아가지고 MG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있는 게 뭐 랜드로버 있었었고요. 뭐 유명 브랜드 다 있었습니다. 미니 있었었고 뭐 이런 아주 큰 그 영국 자동차 브랜드를 비싼 돈 주고 샀다가 나중에 1파운드인가 1달러인가 받고 그냥 바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유일하게 들고 나온 게 미니 브랜드 하나 들고 나온 거고요. 나머지 그냥 다 던지고 도망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거 계속 들고 있다가 BMW 망할 뻔해서 그렇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벤츠 볼까요? 벤츠랑 크라이슬러랑 합병해가지고 역시 벤츠도 진짜 피눈물을 흘립니다. 와,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해서 자동차 회사를 들끼리의 M&A는 성공 사례 몇 개 없고요. 실패 사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성공 사례 중에서도 제일 기가 막힌 성공 사례가 있죠. 중국 지리 자동차의 볼보 인수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해외 브랜드를 인수를 하는 게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 같은 호사가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어디를 샀다라고 얘기해 볼까요? 뭐 푸조를 샀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푸조가 흑자를 내야지 현대차로서는 산 보람이 있죠. 진짜로 예로 10조 원을 주고 샀는데 연간 이자가 뭐 한 2% 3% 나간다 손 치면 최소한 영업이익률이 4% 5%는 돼야지 이런저런 비용 생각하고 등등등 하면은 뭐 그나마 좀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나왔던 유럽 브랜드들 중에서 하다못해 1년 영업이익률 5% 낼 수 있는 회사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매물이 있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잘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못하면 망하는 건데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회사의 역량에 따라 달린 거고요. 당시의 상황을 봤었을 때 해외 자동차 인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다. 결과론적으로 지금만 생각해 보면요. 반면 여기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뭐 100층이든 뭐 어쨌든 올려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그 건물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이 점은 현금 흐름상으로서는 거의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자동차 회사를 사가지고 만약 그 회사가 적자가 났다. 그러면 그만큼 현금이 줄줄 새는 거죠. 그 회사 사느라고 해가지고 빌린 돈에 이자 내야 되죠. 그 사는 회사는 적자 내죠. 그럼 손해가 더블로 불어듭니다. 근데 대신 여기서는 아니 뭐 이거 땅값 안 올라도 여기에서 우리 회사 계열사들 전부 다 여기 때려 넣어가지고 임대료 아끼면 그것만 해도 어디야?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잘한 거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돈씩 R&D입니다. 아니 그런 돈이 있었으면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차를 만들어야지 땅을 샀냐? 이런 비난이 많았었는데 그로부터 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는 뭐 온갖 수상 소식들이 뭐 한두 달 간격으로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뭐 제가 현대차 그룹 홈페이지에서 뭐 수상 내역 이렇게 있는 데에서 눈에 띄는 거 몇 개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 아반떼 받았고요. 아이오닉 5는 도대체 몇 개를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차, 위즈오토 10대 파워트레인, 뭐 캐나다 올해의 차, 그리고 전 요 부분을 일부러 넣었는데 탑기어 올해의 차라고 있죠. 이거 좀 웃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탑기어와 좀 악연이 많잖아요. 영국 BBC에서 하는 유명한 자동차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진행자들이 현대차를 엄청나게 깠었어요. 영국에다가 수출을 해놨더니만 이 영국 놈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놀렸는지, 야 이건 뭐 냉장고에다 바퀴 달아놓은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유명한 멘트였죠. 원래 그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컨셉인 프로그램이었었어요. 당연히 예능이니까 온갖 드립들이 난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무리 농담이라 하지만서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대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그 탑기어에서 올해의 차로 현대차를 선정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좀 놀랍죠. 저는 좀 통쾌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R&D를 했었어야지 그러는데 그 돈 빼고 남은 돈으로 R&D를 했는데도
지금은 뭐 세계 올해의 차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효과적으로 잘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R&D 그때 그 돈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서도 그거 없이도 지금 세계에서 5만 올해의 차 이런 거 수상은 수도 없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지금에 와서는 좀 많이 좀 무력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랬었습니다. 10조라고는 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으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10조나 쓴단 말이냐. 그 2014년도에 썼는데 2013년도 그 전해에 현대차, 기아차 빼고 현대차 하나만 매출 87조에 영업이익 8조 올렸습니다. 기아는 매출 47조에 영업이익 4조. 그러니까 현대랑 기아 둘이만 합쳐도 영업이익이 12조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 모비스 있고 글로비스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이런까지 합하면 훨씬 크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현대더하기 기아 두 개만 있다 생각을 치고요. 이 두 회사에서 1년 동안 번 이익금으로 가지고 그 이후로 뭐 10년, 20년, 50년, 100년 쓸 수 있는 본사 건물 부지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뭐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가 영업을 해가지고 1년치 이익을 가지고 회사 본사 건물을 올렸다. 그러면 그 회사는 오히려 비율로 따지고 그러면 굉장히 적게 한 거죠. 저 망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뭐 영업이익 정도가 아니라 뭐 몇 년치 매출을 다 때려박은 거 수준으로 본사 건물 샀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수두룩한데 겨우 1년치 영업이익으로만 해가지고도 이 부지 낙찰 대금을 갖다가 다 완납할 수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2013년도만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영업이익을 봤는데요. 현대차만입니다. 기아차 빼고요. 2012년도에는 8조 4천억, 13년도에는 8조 3천억, 7조 5천, 6조 3천 어쩌고저쩌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현대차 하나가 2년치만 모아도 영업이익 모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건 연구개발비니 뭐니 다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의 돈 뭐 그만큼 10조 원을 냈다 하더라도 이후로도 꾸준히 이익은 몇 조 단위로 계속 냈었으니까 사실 그 비판도 그냥 할만한 것 같습니다. 뭐 그 비판도 지금에 와서서는 현대차의 그 어마어마한 덩치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10조라고 하는 돈이 상대적으로 그리 큰 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거 뭐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 하나 따와봤습니다. 지금 공사한다고 이렇게 땅 파고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105층으로 한다, 110층으로 한다. 그래서 국내 최고층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근데 아주 최근에 한 달 전쯤에 현대차에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100층까지 안 한다, 50층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아주 뻔합니다. 100층짜리 올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돈 아끼려고 50층짜리로 짓기로 했어. 자, 이거 정말 아주 현명한 결정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초고층 빌딩을 세워놓고 나면 좋죠. 뭐 당연히 회사의 위용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현대차 말 맞다나 초고층 빌딩은 건설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당연히 굉장히 높으니까 뭐 바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진 설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당연히 높으니까 공사 자체가 어려울 테니까 등등등 해서 비용이 많이 들겠죠. 50층을 짓는데 50억이 들었다. 그럼 100층 짓는데 100억이 들냐? 아니겠죠. 200억, 300억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 일정한 비용,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건설 비용 자체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 50층으로 낮추겠다 하는 결정은 역시 현대차의 보수적이고 안정성 위주의 경영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후에 여기 세운 빌딩에는 자기 자동차 관련 계열사들 여기 다 때려박을 거라 그러죠. 지금 이제 양재동 그 현재 기아 이제 나란히 쌍둥이 빌딩으로 있는데 여기에 다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도 온 동네에 널려 있는 뭐 연구소라든지 뭐 각종 부대 사무실 이런 것들을 한 건물로 모아서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 뭐 이것도 말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뭐 하면 되죠. 그렇게 하쇼. 뭐 내 회사도 아닌데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지금까지 다른 데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무실도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기 회계하시는 분들은 너무 뻔한 이야기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10조를 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10조가 꽂혀 있습니다. 이 10조를 가지고 땅을 샀다. 그러면 현금 10조가 토지 10조로 싹 바뀐 거죠. 재무제표상에서 대차대조표에는 똑같습니다. 현금 자산 10조로 있거나 토지 자산 10조로 있거나 둘이 똑같은 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땅을 사건, 기계를 사건, 또는 브랜드를 사건 사실은 다 같습니다. 대신 문제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다르죠. 당장 그 돈을 쓸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현금 그냥 뭐 통장에서 빼가지고 그냥 쓰면 그만이지. 계좌이체해서 쓰면 그만이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기계를 샀다. 그럼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럼 기계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계의 가치가 떨어지고 중고 기계 되고 있으니까 현금화 하는 데는 얼마 못하겠죠. 10억 주고 산 기계라 하더라도 중고로 파니까 한 뭐 3, 4억밖에 안 나온다. 손해가 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도 힘들고, 브랜드를 샀다. 브랜드 가치가 이제 해외의 다른 자동차 회사를 샀다라는 말이죠. 그 회사가 영업이 잘 됐으면 뭐 훨씬 더 비싼 값에 팔 수도 있겠지만서도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험하죠. 반면 땅은 어떻습니까? 현금보다는 못하지만서도 은행에다가 담보 잡고 바로 그냥 대출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동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입니다. 왜? 그냥 저기 은행에서 빌리면 그만이니까. 현대차가 삼성동 땅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리겠다 그러는데 그거 안 빌려줄 은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빌려주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시가로 20조 난 다음에 뭐 은행은 그렇게 안 봐주죠. 설사 공시지가로만 봐준다 하더라도 이미 공시지가도 뭐 7, 8조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여전히 그만큼의, 그보다 한 80% 되니까 5조 정도는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현대가 이 본사 부지를 담보로 내놓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망조 들 때겠죠. 망조가 들었다라는 표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는 그 10조라고 하는 돈을 낭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직원 회식으로 뭐 펑펑 썼다. 직원의 사기가 올라간 무형적인 이익은 있겠지만서도 사실 그거는 비용으로 쓴 거니까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장님이 차를 갖다가 좀 센 걸 뽑으셨다. 롤스로이스를 한 대 뽑으셨다. 이래가지고 사장님 차로 몰고 다닌다. 이거는 그만큼 땅의 가치는 그 이후로 뭐 공시지가에서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서도 이미 취득가 자체로 기재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변동폭은 오히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승주 씨 결론이 뭐요? 자동차 회사가 땅 사느라고 10조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남의 일인데 그 남의 일을 평가하는 걸 누구나 다 즐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좋아했으면 뭐 하든가 말든가 이고, 그 회사를 싫어했으면 저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뭐 개인의 감정에 따른 평가니까 그 사람의 자유이긴 하지만서도 좋은 의견, 좋은 판단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진척 과정, 향후의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1년에 현대기아만 합쳐서 12조를 버는데 10조를 본사 부지 땅 사느라고 쓴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돈은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뭐. 두 번째로 기회비용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다른 해외 브랜드를 사거나 R&D를 열심히 하거나 했었어야지 않나 라고 하는데, 해외 브랜드를 사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가 매우 큰 결정일 수 있고요. 연구개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돈 아니더라도 연구개발은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좋은 신차들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까지는 맞음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돈을 바가지를 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땅값이 많이 올랐다, 오히려 남았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결과론이죠. 그때 당시로서는 땅값이 오를지 아닐지 모르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땅값이 안 올랐다 손 치더라도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즉 담보잡고 빌리면 되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적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비생산적인 일에 쓰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룹사, 계열사들 갖다 전부 다 모아서 오히려 뭐 경영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에 최근 올라간 높은 건축비로 진다 그러면 비용 부담이 건물 건설비로 꽤 커질 수도 있었는데 50층으로 확 낮췄다 그러니까 건설 비용 자체로 또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뭐 그러면 충분히 저거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열내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 회사도 아니고 그 회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래서 알아서 잘 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있지만서도 현대차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0년 전 땅 사느라 10조를 쓴 어떤 자동차 회사, 그리고 그 결정은 과연 좋은 결정이었느냐 또는 옳은 결정이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